스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 말이 귀에 맴돌아요. 남편이 저를 보고 차분하게, 정말 차분하게 한 말이요. 원하면 가.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 말이었어요. 12년 결혼 생활. 땀 사람들, 돈 엄마가 외도했고 더 컸고 그런데도 남편은 화 한 번 안 내고 그냥 누워버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거라는 건. 하나님, 숨 좀 고르세요. 오늘 노년에 마음 이야기에 오신 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외도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 분명히 잘못한 거요. 그런데 왜 남편은 그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조차 그에게 아픔이 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워요.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신 텐데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2년 결혼 외도 후 남편이 한마디 까버러로 모든 것이 끝난 여자라는 이야기예요. 외도는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 것은 오랜 침묵과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방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 올라와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호텔 회계사로 일하면서 남편도 만나고 아이도 낳고 처음엔 행복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부터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당직이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만 하고 제가 힘들다고 한마디 해도 알았어 하고 끝이었어요. 저 보사님 마음속에 구멍이 생겼군요. 네, 그 구멍이 너무 커져서 옛 동료를 다시 만나고 그 사람이 제 얘기를 들어주고 오늘 어때서 밥은 먹었어? 이런 작은 말 한마디 해줄 때 제가 무너졌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한 선을 넘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부부가 말없이 서로를 잃어가고 있는지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시거나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조용히라도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도 비슷해요 라고만 써도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조금씩 가벼워지니까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남편이 했던 원하면 가버려 라는 말이 제일 무서워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붙잡아줬으면 차라리 더 아플 텐데. 이제 천천히 전부터 들어볼까요? 보사님 준비되셨으면 그 긴 침묵이 시작된 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님, 그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라도 끝자락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집은 논밭 한가운데 흙벅집이었고 여름이면 모기장 치고 자고 겨울이면 아궁이에 붓대서 난방했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눈이 나가시고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 사서 장사하시고 저까지 6 식구가 빙둘로 앉아 밥 먹을 때가 제일 따뜻했어요. 근데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책상 하나 제대로 없어서 마루에 엎드려 공부했어요. 선생님들이 지은이 공부 잘하네 서울대학 가라 하시니까 그 말이 제 꿈이 됐어요. 고등학교 4년 내내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책 보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따뜻한 된장국 끓여주시면서 우리 다 힘내 하시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보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닦으시며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수능 보고 서울여대 합격 통지 받았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술 한잔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우리 지은이 서울 간다 하시면서요. 서울역에 점 내려서 사람들 바다처럼 밀려오는데 전 캐리어 하나 끌고 기숙사 찾느라 한참 헤맸어요. 기숙사 방은 모니칠인데 룸메트들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 애들이라 저만 사투리 쓰고 김치 담근 거 가져왔다 하고 자랑하면 다들 웃더라고요. 처음엔 상처받았어요. 근데 곧 적응했어요. 주말에 집 못 내려가니까 카페, 알바, 학원, 과외, 백화점 안내 그렇게 돈 벌어서 용돈 보내드리고 학비도 냈어요. 졸업할 때쯤엔 장학금도 받았어요. 힘든 시간들이 보사님을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네,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호텔이 지금까지 다니던 본성급 호텔이었어요. 처음엔 인턴으로 서류 정리하고 계산서 출력하고 선배들이 지방 출신이라 성실하다 하시면서 잘 챙겨주셨어요. 몇 년 만에 정규직 되고 10년 차엔 대리, 15년 차엔 과장까지 됐어요. 회계팀이나 숫자와 씨름하는 일이지만 손님들 외국인 많아서 영어 쓰고 연회 계산하고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러다 민준 씨를 만났어요. 그때 민준 씨는 대학병원 외과 레지던트 만년차였어요. 호텔에 기업 건강검진 패키지로 의사들이 단체로 오셨는데 로비에서 제가 계산 도와드리다가 서류 더미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민준 씨가 주워주시면서 괜찮으세요? 여기 서류예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기야 그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겠네요. 네, 그날부터 민준 씨가 자주 호텔에 오셨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하시고 퇴근 시간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시고 스님 그때는 정말 소리 써요. 민준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이 섬세해서 제가 감기 기운 있으면 약국 가서 약 사다 주시고 비 오는 날엔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지은 씨 오늘 힘들었죠? 하면서 손잡아 주시고 시고 출신인 저한테 서울에서 누가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한강에서 치킨 먹고 영화 보고 평범했지만 소중했어요. 하얀 연애하다 결혼했어. 결혼 생활 초반은 어땠나요? 4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강남 근처 소양 빌라였는데 주말마다 같이 청소하고 저녁에 같이 장 보고 요리하고 민준 씨가 전문대 되자마자 대학병원에 자리 잡아서 월급도 안정됐고 저도 호텔에서 승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어요. 결혼 못 년 만에 준혁이 임신됐어요. 민준 씨가 아들 낳자 하시면서 손잡고 산부인과 갔던 게 기억나요? 임신 중엔 민준 씨가 펠로 시작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퇴근하면 배 만져주시고 우리 아기 건강하네 하시고 전 입덧 심해서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행복이 서서히 변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준혁이 태어나고 나서부터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임신 8개월 전부터요. 민준 씨가 교수 밑에서 중요한 수술 케이스 맡으면서 밤샘 당직이 잦아졌어요. 제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응급호출 오면 바로 나가셨어요. 환자가 위급해 하시면서요.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렇다고 주사 날도 진통
시작해서 12시간 넘게 고생하는데 민준 쉬는데 수수 들어가셔서 끝나고 새벽에야 병실로 오셨어요. 준혁이 얼굴 처음 보시고 고생해서 하시긴 했는데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많이 서운했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그 서운함을 꺼내 보신 적 있나요? 슬쩍 던졌어. 오늘도 늦네 준혁이. 아빠 기다리다 잠들어서 그렇게요. 민준 씨는 느미안 피곤해. 내일은 일찍 오게 하시고 다음날도 똑같았어요. 준혁이도 온지 나면서 대화가 확 줄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민준 씨는 핸드폰으로 의학 논문 보시고 저는 준혁이 밥 먹이다가 TV 소리만 들리고 주말 레도당직 가시면 저 혼자 준혁이 유모차 밀고 공원 가고 마트 가고 그러다 보니 모든 육아와 집안일 제가 다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많이 겪는 일이죠. 남편은 병원에, 아내는 집에 그렇게 역할이 고정되다 보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쉽죠. 맞아요. 저도 의사 남편이면 감수해야지 생각해서 시제에서도 민준이 성실해서 좋아하시고 친구들 모이면 너 남편 고수 되거라며 부럽다 그러고 근데 스님 그게 점점 외로웠어요. 밤에 민준 씨 옆에 누워 있어도 숨소리만 들리고 말 한마디 없고 오늘 어땠어? 무슨 생각해? 이런 말 한 번 안 하셨어요. 제가 호대에서 큰 프로젝트 성공해서 승진한 나도 집에 가서 나 오늘 과장됐어 했는데 민준 씨는 그래 밥 먹자고 끝이었어요. 준혁이 유치원 졸업식 나도 수수 들어가셔서 못 오셨어요. 제가 혼자 영상 찍으면서 눈물 흘렸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 구멍이 3년 동안 매일 커졌어요. 민준 씨는 집에 오시면 바로 샤워하고 소파에 앉아서 눈문 보시거나 바로 잠드셔서 부부 관계도 못 년에 손꼽은 정도로 줄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도 오늘 너무 피곤해 하시고 저는 알았어 하면서 조용히 뒤돌아 누웠어요. 준혁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엔 하루 대화가 밥 먹었어. 다녀올게. 이게 전부였어요. 스님, 그게 부부인가요?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준혁이 도시락 싸고 출근해서 숫자와 싸우고 퇴근해서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준혁이 숙제 봐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 하나 지은아 수고해서 고마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야, 그 긴 시간 못 살림은 홀로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버티신 거예요. 네, 솔직히 밤에 혼자 울 때도 많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혼하면 안 될까? 생각도 수없이 했어요. 근데 준혁이 생각하면 엄마 아빠 헤어지면 애가 얼마나 불쌍할까 하면서 참았어요. 시고 부모님께도 자 지내라고만 했어요. 호텔 동료들한테도 웃으면서 우리 남편 바빠서 그래 하고 넘겼어요. 속으로는 매일매일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어요. 민준 씨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우리 얘기 좀 해야면 무슨 얘기 하시면서 또 핸드폰 보시고 그럼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가 살고 살려서 끈 빈 공간이 된 거죠. 네, 스님 저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처음엔 취미를 찾아봤어요. 주말에 요가 배우고 독서 모임 가고 근데 준혁이
돌봐줄 사람 없어서 포기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 해도 집에 가면 다시 그 냉랭한 공기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메말라갔어. 민준 씨는 성공가도 달리고 있었어요. 논문 발표하고 교수 승진 준비하고 병원에서 존경받고 집에서는 그냥 피곤한 가장 역할만 하셨어요.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맞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근데 스님 그 달래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안 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계속 채워줘야 살아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채용을 받지 못하니까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눈물 나고 호텔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 현수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때예요. 스님 그 빈 공간이 너무 커져서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본 게 현수 씨를 다시 만난 거예요. 현수 씨는 호텔에서 같이 일하던 옛 동료예요. 제가 인턴일 때부터 같이 회계팀에서 일했어요. 그때 현수 씨는 선배였고 항상 후배들 챙겨주시고 야근한테 치킨 시켜주시고 웃으면서 지나 숫자랑 싸우지 말고 친구하라고 하시던 분이요. 근데 현수 씨가 결혼 생활이 안 좋아서 3년 전에 이혼하시고 회사 그만두셨어요. 그 후로 소식 끊겼어요. 그러니까요, 보호사님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에 익숙한 사람이 나타난 거군요. 네, 작년 가을쯤 호텔에서 대규모 연회 계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외부 업체랑 협력하는데 그 업체 영업팀장이 현수 씨였어요. 회실에서 다시 봤을 때 현수 씨가 먼저 알아보시고 지은 씨 오랜만이야 잘 지내서 하시면서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미소가 너무 반가웠어요. 회의 끝나고 현수 씨가 커피 한잔 할까? 옛날 생각나서 하셔서 로비 카페로 갔어요. 처음엔 그냥 동료 얘기했어요. 요즘 호텔 어때? 팀장 돼서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 그 만남이 처음엔 순수한 동료 제외였겠네요. 네, 근데 현수 씨가 이혼 후 왜 혼자 사신다고 하시면서 요즘 일만 해서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도 집에서 외로워요 하고 말았어. 그때 현수 씨가 왜 남편분 바쁘시다고 하시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는데 그 눈빛이 정말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스님 그때부터 카톡 시작했어요. 처음엔 업무 얘기였어요. 오늘 영회 계산서 보낼게 그렇게요. 근데 점점 게임 얘기로 넘어갔어요. 현수 씨가 퇴근 후에 오늘 어땠어? 하고 먼저 연락 오시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음이 보사님 마음에 오랜만에 스며든 따뜻함이겠죠? 맞아요. 스님 솔직히 민준 씨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보신 질문이었어요. 지은아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이런 거요. 현수 씨는 매일 물어보셨어요. 제가 호텔에서 손님 컴플레인 받아서 속상했다고 하면 힘들었겠다. 자 버텨서 하시고 준혁이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하면 대단한 엄마 덕분이네. 축하해 하시고 작은 일도 다 기억하시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카톡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고 주말에도 준혁이랑 뭐해 하시고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그 관심이 보살님의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옛 동료가 챙겨주는 거지 그렇게요. 근데 겨우쯤 돼서 현수 씨가 지은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나 때문인가? 하고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아니에요. 했지만 속으로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현수 씨 생일이라고 하셔서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고 강남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날 현수 씨가 지은 씨 솔직히 나 옛날부터 지은 씨 좋아해서 결혼해서 포기했는데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하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서 선배 농담하지 마세요 했어요. 근데 현수 씨가 제 손 잡으시면서 진심이 하시는데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놓지 않았어요. 보살님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군. 네, 그날 이후로 만남이 잦아졌어요. 업무상으로는 자주 봤지만 퇴근 후에 따로 만나서 산책하거나 저녁 먹거나 현수 씨가 민준 씨는 바빠서 이해할 거야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한강에서 산책할 때 현수 씨가 지은 씨 웃는 게 이렇게 예뻤어 하시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마사지숍 데려가 주시고 스님 그런 게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관심이었어요. 민준 씨랑 결혼 죄도 이렇게 세심하지 않았어요. 네, 현수 씨 이제 좋아하는 메뉴 기억하시고 생리통 있다고 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사주시고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제가 빠져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랜 가뭄 그때 단비가 내린 것처럼 느껴졌겠어요. 정확히요. 스님 저도 이건 잘못된 거야 생각했어요. 매번 만나고 집에 가서 거 보면서 너 미쳤어. 유부녀가 왜 이래. 혼자 자책했어요. 근데 다음날 현수 씨 카톡 보면 또 기대됐어요. 그러다 몸 좀 돼서 현수 씨가 제주도 출장 가시면서 같이 갈래? 하루만 하셔서 저는 안 돼요 했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호텔 근처 모텔에서 처음으로 선을 넘었어요. 그날 이후로 죄책감이 밀려와서 집에 가서 저녁이 안아주면서 울었어요. 엄마가 나쁜 짓 해서 속으로요. 그래서 보살님 마음이 가등으로 가득 찼겠네요. 네. 근데 현수 씨가 지은 씨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민준 씨는 내 마음 몰라주잖아. 하시면서 더 끌어당기셨어요. 그 후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관계를 가졌어요. 매번 이게 마지막이야 다짐했지만 현수 씨가 사랑해 하시면 또 무너졌어요. 현수 씨는 이혼 경험이 있어서 결혼이다 그런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내 기분이야 하시고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호텔에서 같이 일할 때도 회의실에서 몰래 손잡고 점심시간에 옥상 가서 키스하고 그런 게 실이 또 있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자기야 그 무서움은 양심의 소리였을 텐데요. 맞아요. 스님,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민준 씨 옆에 누워서 미안해 속으로 빌었어요. 근데 민준 씨는 여전했어요. 집에 와서도 말 한마디 없고 피곤하다고만 하고 그 무관심이 오히려 제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면 현수 씨 봄이 더 그리웠어요. 그러다 여름에
현수 씨가 지은 시 나랑 새로 시작하자 이혼해 하셨어요. 저는 준혁이 때문에 안 돼 하면서 울었어요. 현수 씨가 안아주시면서 준혁이도 행복하고 네가 있어. 네가 행복해야 애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흔들렸어. 왜냐하면 모사님은 오랜만에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요, 스님 전 그때 이미 민준 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람에 넣어둔 편지요. 여보, 나 너무 외로워. 우리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썼어요. 근데 민준 씨가 그 서랍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4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한테 나는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그게 너 현수 씨 쪽으로 기울게 했어요. 까래 현수 씨랑 여행 비슷하게 근교 펜션 가서 하룻밤 보낸 적도 있어요. 그날 현수 씨가 지은 씨 평생 챙길게 하시는데 순간 행복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준혁이 사진 보니까 다시 죄책감이 죄책감과 행복이 번갈아 오면서 보사님을 더 괴롭혔겠어요. 네, 스님, 전 그걸로도 모자라 현수 씨한테 모든 거 털어놨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민준 씨랑 처음 만난 이야기, 준혁이 낳을 때 아팠던 이야기, 나요. 현수 씨는 다 들어주시고 지은 씨 인생 너무 힘들었네. 이제 내가 있을게 하셨어요. 그게 중독됐어요. 민준 씨한테는 한 번도 못한 말들을 현수 씨한테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그게 늙게 때까지 계속됐어요. 스님, 저는 그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외로움 때문에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보사님,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죠. 특히 오랜 시간 쌓인 외로움은 그게 폭파 직전까지 갔어요. 현수 씨랑 마지막으로 만난 날 호대 근처에서 그날이 민준 씨가 모든 걸 알게 된 날이었어요. 스님 그게 그날이 모든 게 무너진 날이었어요. 작년가 10월쯤이었어요. 현수 씨랑 호텔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그날은 좀 늦었어요. 현수 씨가 오늘 지은 씨 너무 예뻐하시면서 와인 한 잔 더 시키시고 저도 모르게 취기가 올라서 레스토랑 나오고 나서 근처 모텔로 갔어요. 평소엔 항상 조심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옷 벗고 서로 안고 그때쯤 밤 11시쯤 됐을 거예요. 보사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그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택시 타고 아파트 도착한 게 새벽 1시 넘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평소엔 민준 씨가 이미 주무시는데 그날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핸드폰 만지작거리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그냥 늦전에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오늘 연애 마무리 늦어서 하고 변명해서 근데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샤워하고 나오니까 민준 씨가 이미 방에 들어 계셨어요. 저는 안도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래서요, 아직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군요. 네,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민준 씨는 일찍 출근하시고 전 준혁이 학교 보내놓고 회사 갔어요. 근데 오후에 민준 씨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말 공기놀이 갈까? 가족으로 그게 이상했어요. 민준 씨가 그런 제안 한 번도 안 하셔서 저는 좋아하고 답했는데 불안했어요. 그러다 금요일 저녁 민준 씨가 내 공기놀이 대신 나 공작 가야 해. 급한 컨퍼런스 하셨어요. 저는 알아서 했어요. 사실 그 주말 현수 씨랑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어요. 현수 씨가 지은 씨 주말에 시간대 하셔서 남편 공작 가서 대했어요. 야, 그게 함량이었구나. 저는 그걸 몰랐어요. 토요일 아침 민준 씨가 나 먼저 나가게 하시고 캐리어 끌고 나가셔서요. 저는 준혁이 친구 집에 놀러 보내놓고 오후에 현수 씨랑 만나러 나갔어요. 강남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현수 씨 집 근처로 갔어요. 현수 씨 집은 원룸인데 처음으로 거기 갔어요. 현수 씨가 오늘은 천천히 있고 싶어 하시면서 저를 안으시고 침대에서 다시 관계를 가졌어요.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현수 씨가 지은 씨 사랑해 하시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저는 나도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녁쯤 돼서 집에 가야 해 하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순간이 집 도착한 게 밤 10시쯤이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또 거신 불이 꺼져 있었어요. 민준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캐리어는 구석에 놓여 있고 민준 씨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서 왔어. 목소리가 너무 차분했어요. 저는 오늘도 늦어서 미안했어요. 근데 민준 씨가 주방으로 가시면서 밥 먹었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먹었어 하고 방으로 가려는데 민준 씨가 뒤에서 지은아 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이미 모든 걸 아신 상태군요. 네, 민준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 어제부터 알았어. 아니, 몇 주 전부터 의심해서. 네, 카톡 보고 위치 추적도 해보고 오늘도 내가 그 사람 집에 간 거 다 알았어. 저는 그 순간 다리가 아프렸어요. 주저앉아서 여보 미안해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민준 씨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소리 지르지도 물건 던지지도 그냥 서 계시면서 왜 그래서 하고 물어보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조용함이 더 깊은 상처를 말해주는 거죠. 전 바닥에 앉아서 모든 거 털어놓았어요. 나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나 안 봐주니까 현수 씨가 들어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울면서 빌었어요. 준혁이 방에서 나와서 엄마 왜 울어? 하길래 민준 씨가 준혁아 자 하시고 내려가 주무시게 하셨어요. 그 후에 다시 거실로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한참 침묵하시고 원하면 가. 그 말 한마디 스님 그게 제일 아팠어요. 화내거나 울거나 붙잡아 주시면 차라리 낫을 텐데 그냥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보사님에게는 너는 이미 내 맘에 없어란 뜻으로 들렸겠어요. 정확히요. 저는 여보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고 민준 씨 다리 붙잡았어요. 근데 민준 씨가 다리를 뿌리치시진 않으셨지만 그냥 내려다 보시면서 이제 늦었어. 네가 행복한 대로 가.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 마음에 내가 오래전부터 없었던 거란 건 외도한 제 잘못이 크지만 그 잘못조차 이 사람에게 아픔이 안 된다는 게 더 무너지게 했어요. 밤새 울다가 새벽에 민준 씨는 그냥 출근하셨어요. 다녀올게 하시고 평소처럼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집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군요. 네, 다음날부터 민준 씨는 집에 오시면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저녁 먹을 때도 저녁이만 챙기시고 저한테는 시선도 안 주셨어요. 제가 여보 얘기 좀 해 하면 할 말 없어 하시고 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매일 제 책감에 잠 못 이루고 현수 씨한테도 이제 못 만나 했어요. 현수 씨가 왜 남편이 알아서 하시길래 다 말했어요. 현수 씨는 그럼 이제 나랑 살아 하셨지만 저는 안 됐어요. 집에 있는 게 지옥 같았어요. 민준 씨의 그 무감각이 날마다 저를 찔렀어요. 야, 그 무감각은 민준 씨 나름의 방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스님, 저는 그때 다시 편지 썼어요. 예전 서랍에 넣어둔 그 편지 말고 새로 써서 민준 씨에게 밑에 뒀어요.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상담이라도 가자. 그렇게요. 근데 다음날 그 편지가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이거 보지도 않고 버리셨어. 그걸 보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사람한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날부터 이혼각서 찾아보고 짐 싸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떠나기로 결심한 거군요. 네, 스님 그 주말 준혁이 유치원 친구 생일 파티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준혁이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캐리어에 옷 넣고 민준 씨가 퇴근하시기 기다렸어요. 민준 씨 들어오시자마자 여보 나갈게 해서요. 민준 씨는 신발 벗으시다가 멈추시더니 그래 하셨어요. 저는 준혁이는 물었더니 내가 키울게 걱정만 하셨어요. 그 마두가 너무 담담해서 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고 울었어요. 준혁이 방에서 나와서 엄마 어디가 하길래 엄마 공작가 하고 거짓말했어요. 준혁이가 제 다리 붙잡고 운데 그게 제 아팠어요. 하나님,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겠어요. 네, 캐리어 끌고 못 나서는데 민준 씨가 택시 불러줄까?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어요. 전 괜찮아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밖에서 택시 타고 그냥 강남 어디든 했어요. 그날부터 언루먼세 알아보고 지금 이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요. 스님, 그날 원하면 가버려라는 말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 차가움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요 모사님 그 차가운 말 한마디 이후로 집 안이 완전히 지옥처럼 변했군요. 네, 스님, 그날부터 정말 지옥이었어요. 제가 캐리어 끌고 집 나온 게 작년 11월 초였어요. 택시 타고 강남역 근처로 가서
그냥 아무 원룸이나 알아봤어요. 보증금 거의 모아둔 돈으로 작은 방 하나 월세 들었어요. 방은 단평도 안 되고 창문 하나뿐인데 그마저도 골목 쪽이라 햇빛도 잘 안 들어왔어요. 짐 풀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 뜨니까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집을 나왔구나 하면서 다시 울었어요. 야, 그때 보사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스님, 솔직히 처음엔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외도만 안 했어도 하면서 자책했어요. 근데 동시에 민준 씨 무관심이 떠오르면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이 생하면 가슴이 맺었어요.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준혁이가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어볼 텐데 민준 씨가 뭐라고 대답할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제가 준혁이한테 엄마 공작 가서 늦어 하고 거짓말한 게 아직도 죄책감이요. 왜냐면 아이는 그 거짓을 곧 알아채니까요. 네, 집 나온 지 2주쯤 됐을 때 준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 씨 폰으로요. 준혁이가 전화 받자마자 엄마 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울면서 준혁아 엄마 곧 갈게. 엄마 사랑해서요. 근데 민준 씨가 전화 뺏어서 지금 바빠 하시고 끊으셨어요. 그 후로 제 번호 차단됐어요. 준혁이 목소리 듣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스님, 그게 제일 아파요. 외도 한 벌이라면 받아야죠. 근데 준혁이를 못 보는 건 너무 잔인해요. 보사님, 그 아픔은 어머니로서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회사도 그 다음 말에 그만뒀어요. 호텔 회계팀에서 15년 일했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얼굴 들고 다니기 싫었어요. 현수 씨랑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었고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사표 내고 지금은 집에서 프리랜서 회계 일해요. 온라인으로 세무신고 도와주고 소규모 가게 장부 봐주고 수입은 반토막 돼서 월세 내고 먹고 살기 빠듯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 안 해요. 지연이 이혼했대 소문 날까 봐 답이했어요. 그래서 보살님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계시군요. 네, 방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과거만 생각해요. 민준 씨랑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준혁이 태어난 날,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더 괴로워요. 왜 그 행복을 내가 망쳤을까 하면서요. 근데 또 민준 씨 그 차가운 눈빛 떠오르면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원망도 해요. 현수 씨한테도 연락 끊어서 처음엔 지은 씨 잘 지내 하고 카톡 오셨는데 제가 답 안 하니까 이제 안 와요. 그 사람도 상처받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보사님은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느낌이겠어요. 맞아요. 스님 밤에 잠 못 이룰 때 가장 무서운 건 민준 씨의 그 말이에요. 원하면 가버려. 그게 왜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 제가 바람 피운 건 알았는데 화 한 번 안 내고 그냥 넣어버린 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 민준 씨가 소리 지르고 울고 왜 그랬어? 하고 물었으면 저도 더 죄책감 느끼고 용서 빌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무감각이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보사님, 그 무감각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네요. 스님 저는 지금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사람한테 정말 아무 느낌도 안 주는 존재였을까? 12 년 같이 산 부부인데 왜도 사실조차 충격이 안 됐다면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면 애도한 제 잘못은 그지만 이 결혼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슬픔이 더 커요. 매일 거울 보면서 너 바보야 하고 혼잣말해요. 이야, 그 혼잣말이 보사님을 더 괴롭히고 있군요. 네,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라면 끓여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 사 먹거나 살이 10kg 빠졌어요. 부모님께도 아직 말 못했어요. 시골에 계신데 지은이 서울에서 잘 산다 믿고 계시는데 이혼했다고 하면 충격받으실까봐요. 가끔 전화 드리면 준혁이 목소리 들려줘 하시는데 제가 준혁이 학교 갔어 하고 둘러대요. 그 거짓말이 쌓일수록 더 외로워요. 서울에서 혼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로움을 안고 사는데 모사님처럼 깊은 상처를 가진 분들은 더 힘들죠. 가끔 극단적인 생각도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하면서요. 내 준혁이 사진 보면 엄마가 이렇게 사라지면 애가 얼마나 불쌍할까 하면서 참아요. 사진첩 열어보면 준혁이 아기 때 민준 씨가 안고 웃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볼 때마다 그대로 돌아갈 수 없을까 울어요. 지금 제 방엔 그 사진 하나만 붙여놨어요. 매일 보면서 미안하다고 속으로 빌어. 그 사진이 보사님에게 작은 붓빛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 붓빛도 점점 약해져요.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매일 울어요. 잠들기 전에 오늘도 버텼다 하면서 프리랜서 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 보는데 갑자기 눈물 나서 화면이 흐려져요. 동네 산책할 때 가족들 손잡고 가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피하고 카페에 앉아 있으면 커플들 보면 고개 돌려 모든 게 아파요. 사님, 그 아픔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군요. 사실은요, 스님 최근에 민준 씨 변호사 통해 이혼 서류 왔어요. 재산 분할 없고 준혁이 양육권은 민준 씨가 전면했건만 그 서류 보고 도장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한참 걸렸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끝났어요. 근데 마음은 아직도 그 집에 있어요. 준혁 미안해 여보, 미안해. 매일 속으로 빌어요. 외도한 건 평생 죄책감으로 남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왜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놓아버렸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보사님은 지금 그 질문 속에서 헤매고 계시군요. 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방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 뭐예요? 가끔 교회나 절에 가보려 했는데 죄책감 때문에 문득이 무서워요. 오늘 여기 온 것도 용기 내서 왔어요. 스님, 저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마음이 너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그 텅 빈 마음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천천히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볼까요? 네, 스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요. 보사님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스님이 느껴집니다. 외도라는 잘못은 분명 있지만 그 잘못 뒤에 쌓인 오랜 외로움과 지묵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제 천천히 그 아픔을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보사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시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남편은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 스님,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바람 피운 건 알았는데 화 한 번 안 내고 그냥 가버려 하시던 그 차가움이요. 그게 저를 더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요, 보사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 지르는 게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스님이 보기에는 그 반대일 때가 많아요. 민준 씨 같은 분들은 감정을 깊이 묻어두는 스타일이에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잖아요. 수술실에서 생명을 다루다 보니 감정을 통제하는 게 습관이 돼요. 환자 앞에서 울거나 화내면 안 되니까요. 그 습관이 집으로까지 넘어온 거예요. 스님, 그럼 왜 저한텐 그 감정을 안 보여주신 걸까요? 제가 외도할 때까지 기다린 건가요? 자기야, 기다린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포기한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준 씨도 보살님처럼 외로웠을 때니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부부 대화가 사라지다 보면 서로를 잃는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남자들, 특히 한국 남자들 중엔 그 외로움을 말로 표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건의 한마디로 끝내고 속으로는 아내가 이해해 주겠지 생각해요. 그게 쌓이다 보니 감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혼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요, 모사님, 결혼은 둘의 관계인데 한쪽이 침묵하면 다른 쪽도 따라 침묵하게 돼요. 보사님은 그 침묵 속에서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을 현수 씨라는 사람으로 채우려 했어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은 누다의 무관심이에요. 민준 씨는 이래, 보살님은 가정에 그렇게 역할만 수행하다 보니 정작 부부라는 연결이 끊어진 거죠. 서울에서 사는 많은 부부들이 이건 겪어요. 남편은 돈 벌면 돼 생각하고 아내는 집 지키면 돼 생각하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으면 이미 늦어요. 그럼 제 외도는 그 무관심 때문인가요? 제가 잘못한 게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님, 외도는 잘못이에요. 그건 분명히 인정해야 해요. 가족을 배신한 거니까요. 그런데 왜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원인을 보면 단순히 도덕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져야 살아요. 모사님이 양수 씨에게 빠진 건 그 사람이 어느 어디서 한마디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가 3년 동안 받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예예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민준 씨가 그건 왜 안 해주셨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민준 씨도 처음엔 해주셨을 거예요. 연애할 때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상이 바빠지다 보니 그
작은 말들이 사라졌어요. 한국 사회에서 남편들은 성공해야 해란 압박 그잖아요. 고수, 승진, 논문, 수수 그걸 다 해내야 좋은 가장이라고 칭찬받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은 니전이 돼요. 시댁에서도 민준이 성실하다 칭찬만 하고 아내한테 따뜻한 말 좀 해라고는 안 하죠. 그게 문화예요. 네, 스님, 그 문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돼야 했나요? 아니요. 보살님 문화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선택은 개인의 몫이에요. 민준 씨는 감정을 숨기는 선택을 했고 보살님은 외도로 채우는 선택을 했어요. 둘 다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살님은 그 잘못을 똑똑히 보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후에 상대 탓만 해요. 남편이 무관심해서 아내가 이해 안 해서 그런데 보살님은 제 잘못도 인정하시면서 원인도 보려 하시네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스님,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준혁이한테 그리고 제 자신한테.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예요. 먼저 보살님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는 외로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걸로 내 인생 전체가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준혁이한테는 시간이 지나면 솔직히 말할 기회가 올 거예요. 엄마가 잘못해서 아빠랑 헤어졌어. 미안해 하고요. 아이들은 의외로 이해해요. 특히 엄마의 진심을 느끼면요. 지금은 준혁이 못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첫째는 명워 내광을 제대로 행사하세요. 변호사 통해 정식으로 신청하고 매주라도 만나세요. 준혁이한테 엄마 사랑해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둘째는 보살님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세요. 프리랜서 일하시면서 작은 취미부터 시작하세요. 산책, 독서, 요가 뭐든요. 서울에 마음 치유 모임도 많아요. 비슷한 아픔 가진 사람들 만나면 더 외로워져요. 스님,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기야, 행복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픔을 안고도 작은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는 그 순간요. 준혁이 사진 보면서 미소 짓는 그 순간요. 그걸 사가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구멍이 메워져 있어요. 스님이 보기에는 보살님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서셨어요.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용기 자체가요. 네, 민준 씨는 이제 어떨까요? 그 사람도 아플까요?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이 아플 거예요. 의사들 중에는 감정을 너무 잘 숨겨서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언젠가 그도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요. 그때 보살님처럼 용기 내서 치유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민준 씨가 아니라 보살님 자신을 돌보세요. 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보살님 중요한 건 그 한마디예요. 오늘 어때서? 이 단순한 질문이 결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보살님이 누군가 만난다면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준혁이한테도 매일 물어보세요.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님, 감사해요. 정말 여기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직 마음이 무거워. 근데 희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보사님, 그 희망을 붙잡으세요. 스님은 항상 여기 있어요. 언제든 오세요. 스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가 보사님에게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스님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지며 시청자 여러분께도 함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 여자의 깊은 아픔을 들여다봤어요. 12년 결혼 생활, 사랑했던 남편, 키운 아들, 모든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린 이야기요. 외도는 분명 잘못입니다. 가족을 배신한 거니까요. 그 잘못은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해요. 그런데 스님이 보기에는 그 잘못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오랜 침묵과 무관심이요. 네. 보살님, 서울에서 사는 많은 부부들이 이걸 겪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회사에서 성공가도 달리느라 정신없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대화가 사라져요. 저녁 식탁에서 핸드폰만 보고 오늘 어땠어? 한마디 안 하고 주말에도 각자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그게 사이다 보면 마음에 구멍이 뚫려요. 그 구멍은 처음엔 작아요. 오늘도 말 안 하네 정도로요. 그런데 남년, 땀년, 10년 지나면 그 구멍이 너무 커져서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맞아요. 물처럼 흘러야 살아요. 관심과 사랑이란 물이 계속 흘러들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그 물이 끊어지면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요. 보살님의 경우도 그랬어요. 민준 씨는 좋은 남편이었을 거예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 보장 잘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놓쳤어요. 아내의 마음을 물어보는 그 작은 습관이요. 한국 남자들 중에 많아요. 돈 벌면 내 집 사주면 돼 생각하다가 정작 괜찮아. 한마디 못해요. 그게 결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외도는 결과일 때가 많아요. 원인은 훨씬 전에 있어요. 모사님처럼 외로움에 무너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술로 어떤 분은 일로 채우려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체험은 결국 빈 껍데기예요. 진짜 체험은 서로의 눈을 보고 오늘 어땠어? 하는 그 대화예요. 스님은 절에 오는 많은 보살님들 상담하면서 깨달았어요. 이혼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다 우리는 싸운 적 없어요. 그냥 멀어져서 하세요. 삶조차 안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스님, 그 말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집도 비슷해 생각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남편분 계신 분들, 아내분 계신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보 오늘 어땠어? 자기 피곤하지? 그 한마디가 결혼을 살릴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도요. 오늘 학교 어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는 게 사랑의 실천이야. 작은 씨앗 하나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보살님처럼 이미 상처받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는 잘못했지만 그걸로 내 인생 전체가 끝난 건 아니야. 그렇게 해요. 외도는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보살님 정체를 구정짓진 않아요. 보살님은 좋은 엄마였고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저녁이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세요. 면회 가서 안아주고 엄마 사랑해 말해주세요. 아이들은 그걸로 충분해요. 둘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서울에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동네 산책부터 작은 카페 가서 책 읽기부터 취미 하나 가져보세요. 요가, 독서 모임, 봉사활동, 뭐든 좋아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 비슷한 아픔 가진 분들이세요.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스님은 절에서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해요. 그런데 와보세요. 혼자 하나도 돼요. 셋째는 미래를 꿈꾸세요. 보살님 나이 38살 아직 젊어요. 언젠가 다시 사랑한 날 온 거예요. 그때는 이번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나는 관심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걸 말로 표현하세요. 상대방한테도 오늘 어땠어? 물어보세요.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민준 씨도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그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요. 그때 그분도 치유 받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통찰을 드릴게요. 사람은 도덕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 무너져요. 그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 괜찮아. 오늘 어땠어? 이게 없으면 어떤 결혼도 위험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로 각자 집에 가셔서 그 한마디 실천해 보세요. 그게 많은 가정을 살릴 거예요. 보살님, 스님 보살님이 잘 헤쳐나갈 거라 믿어요. 그 텅 빈 마음이 곧 따뜻함으로 채워질 거예요. 님 감사해요. 정말 오늘 노년의 마음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버티었습니다라도 좋아요. 서로 격려하며 살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만나요. 보사님 평안하세요. 여러분도 평안한 밤 되세요. 네, 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사님 저녁이 꿈에 나와도 미소 지으며 안아주세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모두 좋은 꿈 꾸세요.